네, 자, 제46회 TAT 2급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 올려놓겠고요. 그리고 저기 그냥 폴더에다 다운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그 네이버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데이터 박스인가? 예, 그쪽으로, 마이 박스인가? 뭐 그쪽으로 다운받아서 그 압축을 풀어야 될 겁니다. 수험번호 C46-1 8개,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 번호 HB3번입니다. 합격률은 괜찮은 편이에요. 40% 넘었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앞에서도 기출문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운영 목적 해서 기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쓰는 내부 감사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회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법규 준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재무제표 신뢰성,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기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 자, 요 세 가지가 맞는 거고, 회사 이익이 극대화, 돈만 벌면 된다. 기업 윤리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너무 이익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재고 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 중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총평균법. 전산회계 2급 또는 1급에서 상품 재고장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총평균법, 총평균 단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 매입 합계액, 기초 제품부터 시작해서 기초 재고액부터 매입한 것만, 총 금액이 예를 들어 36,000원이다. 그러면 매입 쪽에 가서 수량만 또 한번 다 더해 봅니다. 기초 수량부터 해서 매입한 수량 다 더했더니 150개다. 그럼 나누기 하면 개당 240원, 한 달 치면 한 달치 총 평균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단가를 기록 안 합니다. 그랬다가 말일날 가서 이걸로 전체 적용을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총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총평균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옳은 것.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만 남았다. 그럼 앞에 거는 팔렸다는 소리죠. 이거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이거 뭐예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는 물건 가격이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 말하는 거죠. 요즘 최근 상황이지만. 그러면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만 남아있다. 그럼 뭐예요? 비싼 거는 다 팔렸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고 처음에 들어온 거는 안 팔고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반대죠. 후입 선출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고가의 보석, 골동품 등이 정확한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고가품, 몇 개 안 되는 각각의 제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이러한 것들은 개별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초 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재고가 구별 없이 판매되는 원가 흐름을 가정한다. 자, 바로 이거죠. 기중에 들어온 거, 매입한 거 구분 없이 총 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기 해서 평균 단가로 딱 적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분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자기 주식 관련 거래 자료이다. 2021년 6월 30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자, 6월 1일, 6월 15일, 6월 30일 있어요. 자기 주식 100주. 자, 액면가액은 필요 없죠. 한 주당 8,000원씩의 현금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다가 15일 날 위 자기 주식 중 30주를 한 주당 10,000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8,0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 2,000원 이익 봤어요. 자, 2,000원. 몇 주? 30주. 곱하기 30주.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6,000원이 생깁니다. 6만 원이죠. 6,000원이 아니고.
네, 30주니까 6만 원. 자, 처분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30일 날 위 자기 주식 중 자녀 주식 7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번에는 취득한 금액보다도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자, 그럼 1,000원씩 얼마 손해보고 판 거예요? 70주 곱하기 70주. 그러면 7만 원 이번에는 손해보고 판 겁니다. 자, 요거는 처분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6만 원 한번 이익 받고 7만 원 손해 받고 이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00원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자기 주식 100주 처음에 산 금액 8,000원. 그럼 80만 원은 자기 주식 다 팔렸는데 지금 여기 살 건 6월 30일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0주 곱하기 8,000원. 7, 8, 56. 56만 원의 자기 주식. 예, 여기 있죠. 56만 원.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56만 원 현금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들어온 돈은 7,000원씩 70주니까 7749. 현금은 49만 원. 예, 이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았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대변에 있었겠죠. 요 주식 다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손실 봤어요. 7만 원. 그러면 이거 퉁치고 전체적으로는 10,000원 손실 본 걸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 10,000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0,000원만 손해 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안 그러면 왕창 그냥 이거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팔았으면 손해가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최종적으로는 손실인데 중간에 이익 본 거 그거 퉁치고 나머지만 손실로 기록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 결산 시 손익계정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손익계정은 손익계산서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기초 매출채권 400만 원 있었는데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4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수불능 매출채권 대손 처리해서 3만 원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요거 사용하겠죠? 3만 원 빼면 대손충당금은 10,000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 기말 매출채권 680만 원, 대손 추정률 1%. 그럼 곱하기 0.01 하면 얼마예요? 68,000원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차액보충법을 쓰니까 사용하다 남은 거 10,000원 빼요. 그러면 58,000원이 당기 대손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손충당금은 68,000원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대손상각비 금액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이다. 20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건물이 장부 금액은, 여기서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수한 자산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취득했습니다. 취득 원가는 1,000만 원. 정부 보조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장부 금액은 요 시점에서 감가상각하기 전에 정부 보조금 포함된 금액이 이거거든요. 정부에서 돈 받은 거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산 건데 회사에서 나간 돈은 실질적으로 900만 원이죠. 요거 빼면 요때까지만 해도 900만 원이었습니다. 시작은 장부 금액은 900만 원이었는데, 자, 근데 1년 지났어요. 기말이니까. 그러면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생각해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선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요. 100만 원 빼면 얼마? 장부 금액은 900만 원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간단해서 뭐 복잡한 거 없는데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에요. 자, 정부 보조금은 요거대로 또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분의 잔존가액 제로 나누기 10년. 그러면 10만 원. 자, 그러면
얼마예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90만 원이죠. 자, 그러면 900만 원에서 마이너스 보조금에 대한 남아있는 금액, 이번에는 요거 감가상각 빼고 나니까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810만 원이 순수한 장부 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도 감가상각 후에 남아있는 금액을 차감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약간 생소한 문제죠, 이거는. 보조금 있을 때는 보조금도 생각해서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을 차감해 준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유형자산이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1억 원이 공사비를 지불하고 4억을 신축. 그러면 1억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신축 기간 중 거래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될 차입원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대출받아서 이자 문 거. 자, 요 이자 비용도 이 신축 비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100만 원이고요. 거기다 취득세, 뭐 등록세 있으면 등록세도.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억 150만 원. 1억 150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익 비용이 이연비 예상인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자동차 보험료 관련한 수정 전 잔액시산표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이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로 오른 것.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비용 처리했어요. 보험료. 차변에 기록했죠. 240만 원. 1년치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누기 12개월 하면 그러면 월 얼마예요? 월 20만 원이란 소리죠. 자, 그리고 내년도 5개월치 요거는 미리 지급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장부에서 요 보험료에서 5개월치는 빼줘야 됩니다. 왜냐? 원래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내년 비용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5개월 그러면 100만 원. 요거는 보험료에서 비용 발생 취소시키고 그럼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가서 보험료 100만 원. 예, 여기 답은 나왔네요 벌써. 그리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니까 계약금 미리 준 것처럼 선급금이 아니고 여기서 선급 비용. 그래서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결산 정리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자, 회계 정책이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요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이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하면 단기 일괄 처리법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회계 정책이 변경 또는 회계 추정이 변경 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쉽게 설명한다면 회계 정책이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었거나 회사의 기본적인 정책을 크게 변경하는 게 경제 상황에 맞다 싶을 때 그럴 때는 뭐예요? 회계 정책이 변경으로 보고 자, 요거는 추정이 변경은 그 안에 세부적인 방법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는 대손 추정률, 내용 연수 변경, 뭐 감가상각비 변경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적은 거. 자, 그래서 회계 정책이 변경은 누적 효과를 계산해서 전기까지 전부 다 수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소급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앞으로 잘하자. 전진법. 누적 효과 계산하지 않고 단기부터 변경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회계 정책이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변경해야죠. 이거는 방법이 없죠. 회계 정책이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예, 당연한 말이고 비교 재무제표상이 비교하면 전년도 올해
최초 회계기간 전이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기초금액이 회계정책 변경은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하는데 올해만 바꿔버렸어.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가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영한다가 맞고요. 회계 정책이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자, 이게 효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반영한다. 결정하기 어려워서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소급해서 반영하지 말고 단기부터 전진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인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9번이죠. 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이건 밀수죠. 사업 신고도 안 하고 수입을 하면 그 밀수죠, 뭐. 그리고 반드시 이런 건 단속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더 가산세가 나옵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미가공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 뭐 밀 같은 거, 면세, 가공되지 않은 거, 요건 국내도 면세지만 수입하는 것도 요것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과세가 아니고 면세고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 수출 신고까지 다 해놓고 아직 선적 안 하고 거기 보세 창고 같은 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들어와야 선적을 하니까.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그거를 수출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수출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수입으로 본다? 해외에 나가서 들어와야 수입이죠. 이건 아니죠. 자, 잘못된 거고요. 자,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세금 누가 내요? 사오는 사람이 내야죠, 당연히. 수입하는 자이다. 요거는 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부가세 과세 표준에 대한 건데, 자,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내역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자,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이거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공장 부지 조성, 토지에 관련된 거는 면세입니다. 부가세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요. 자, 회사 광고 제작비 관련 매입세액. 이건 당연히 세금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물품 관련. 이건 증정입니다. 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럼 얼마예요? 650만 원.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 소매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의무 발급 대상은 무조건 하고 다 발행해야 돼요.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는 건별 매출 있죠. 다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자,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건 해줘야 돼요. 의무 발급은 대상은 아니지만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발급해줘야 됩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여러분, 그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장을 우리가 영어로 LC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외국하고 미국하고 한국 또는 뭐 영국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 뭐 거래처하고 언제 뭐 외상으로 줬다가는 먹고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물건도 가기 전에 전부 다 선불로 달라 해놓고 물건 안 보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국내 법에 따라서 사기죄로 고발이라도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은행이 낍니다. 은행, 이거 미국에 있는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물건 서로가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은행에 예탁금을 맡깁니다. 그리고 돈 맡겼어. 내가 이거 먹고 튀지 않을 거야. 증빙 서류를 은행에서 이쪽 은행으로 보내주고
받습니다. 그럼 신용장, 이게 LC입니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은 도대체 뭐냐? 국내에서 발행한 신용장?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니면 만들어진 물건을 사와서 수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청업체가 있겠죠. 그러면 원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수출할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국 신용장을 요구해가지고 신용장을 줘요. 그럼 여기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 발행되는 이렇게 되는 건 내국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청업체도 수출한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한다. 그러죠. 좋죠, 뭐. 자,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게 국내 업체끼리 거래입니다, 이거. 그럼 국내 업체끼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죠. 단 0%로. 자, 요거는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에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날짜를 언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로 본다.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대가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는다. 이거 몇 달인데 5일입니다. 5일. 5일 이내에 받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날을 외출한 걸로 봐서 부가세 신고하고. 근데 이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때는 날짜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공급 시기를. 요게 확정 신고 지나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3번은 요게 틀린 거고요. 5일 이내에 해야 되고. 4번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자,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3억 원이 이게 2018년까지가 적용되고 2022년 올해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2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시험부터는 이게 적용될 겁니다. 2억 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근데 2억 원 이상은 의무 발급 대상에 들어간다. 어쨌거나 이것도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거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 내국 신용장 때문에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길래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 2021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자, 배당금 받은 거, 요거 선택적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니까 분리과세도 되고, 안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 공제회 초과 환급금은 직장에 공제회가 있어요. 각 직장별로 보면 지네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뭐 경조사라든가 대학 입학 등록금도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구입함보다도 이자가 붙어서 환급금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까지 세금 물린다라는 건 좀 치사하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해서 종합과세 소득으로는 안 집어넣습니다.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인데 조건이 원천징수되지 않았어요. 그 외국 법인, 우리도 요즘 미국 주식 서학개미들 많이 사죠. 배당금 받았어요. 종합과세. 무조건 이거는 종합과세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요거는 선택적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비영업 대금 이익. 영업이 아닌 우리 주 목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익이 생기는 일종의 사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이익. 자, 요것도 과세 대상이긴 한데 요것도 마찬가지 선택적 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고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신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빼고, 자, 이제 남은 게 5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이면, 자, 만약에 200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요 세 개 다 합쳐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 20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2000만 원 이하인 1900만 원이니까 요 선택적인 거 있죠. 500만 원, 1000만 원은 요거는 분리과세. 이게 유리하니까 세금 적게 내니까.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여기에서는 400만 원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선택적 종합과세는 전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그럼 당연히 선택해야죠. 분리과세로. 이게 싸니까. 근데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거.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연금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적용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를 수입시기로 한다.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 교육공무원 연금 받습니다. 딱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날짜 뭐 어기지 않습니다. 자, 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죠? 그래서 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2번 같은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 받는 분들한테 종합소득 신고 다 하라 그러면 아마 밀란이라 할 겁니다. 아니 다른 소득도 없는데 다른 소득 숨길 게 없고 그래서 과세표준 종합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리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원천징수에서 분리과세에서 다 떼서 오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연금은 비과세. 이건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죠. 재해를 당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비과세죠.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 지금 좀 치사하게 나왔어요. 이게 2월이 아니고 1월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신고하는 것처럼 연금소득도 그냥 연말정산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대부분은 안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근데 언제냐면 1월 달 연금을 받을 때 이때 우리 근로소득 신고하는 거 있죠? 연말정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틀린 겁니다. 약간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항공 씨 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 환급이 무조건 나온다는 건데, 자, 근로소득 금액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 이거는 인적 공제도 있고, 물론 근로소득 공제 있고, 하여튼 소득 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00만 원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데,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른 점은 아시죠? 소득공제는 금액에서, 수익금액에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뭐예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세율을 먼저 곱해야죠.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지금 과세표준 1,500만 원이에요. 자, 1,200만 원 이하는 6%.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눠서 1,200만 원 곱하기 0.06 해서 계산하고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300만 원 남죠. 300만 원 얘는 곱하기 15%. 자, 0.15. 자, 해서 요 금액을 계산해서 더하면, 자, 제가 미리 계산을 한번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117만 원 나옵니다. 117만 원.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 자, 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자, 얼마? 77만 원. 왕창 줄어들죠. 자, 빼면 117만 원에서 77만 원 빼면 40만 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 40만 원이 바로 결정세액. 자, 요거 세금 내시오. 근데 원천징수 낸 게 있어요. 이미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소득세 떼는 거 있죠? 그게 1년치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60만 원 빼면 마이너스 2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환급세. 그래서 2월 달 보너스라 그러죠, 이거를. 1월 보너스라 그러죠, 1월. 자, 20만 원
환급 받을 거 2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받을 게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우리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요거는 이제 분류과세도 가능한데 사업소득은 분류과세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고 요것도 특히 뭐 이자, 배당, 소득은 두 개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이것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고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퇴직 한 번, 양도. 그래서 이런 거는 분류과세에서 종합소득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거주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이라는 건 적자가 난 겁니다. 그래도 소득세법상 그러면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신고해서 내년도에 또 결손이 생겼다. 아니 세금 낼 게 있다. 그럼 원래 결손 난 거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만 내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이익 생길 때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자,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고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로소득하고 아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근로소득만 있어? 그러면 연말정산만 하면 끝인 거잖아요. 자, 요거는 원천징수해서 뭐 완전히 끝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 근로자들 뭐 2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 신고하라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가요 매년 5월달 하는데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사업소득은 아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설계사. 이분들은 도대체 근로자냐? 근로자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왔다가 하다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실적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그래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뭐 전기로 해서 막 그 이상한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요구르트 판매하시는 분들, 그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도 다 개인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 배우 이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도 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그거는 사업 소득으로 보는데 연말정산 대상이다 하는 건 연말정산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신고해라. 대신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격은 근로자인데 그냥 특이한 업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 사업소득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연말정산하고 똑같습니다. 자,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네이버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을 여기에 보면 수십만 개의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하시면서 보시고 등업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딱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자료 보고 읽고 글을 올릴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화면 흐려하신 분 요거 톱니바퀴 눌러서 제가 지금 4K급으로 고화질로 찍은 거니까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선명할 겁니다. 그리고 기왕 이거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내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